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희동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처음 소개하죠. 작가님의 첫 소설집 그녀 카렌에 수록된 8편의 소설들 중 효도는 얼마예요? 오늘 들려드립니다. 소설집에는 시어머니, 며느리, 아버지, 어머니, 아들 또는 가까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현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강성 시어머니 밑에 살다가 어렵게 분가한 며느리가 화자입니다. 10여 년 만에 주인공은 시어머니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자, 재미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소담 낭독 소리에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효도는 얼마예요? 신희동 단편소설. 나는 노파의 입속말을 알아듣기 위해 허리를 숙여 얼굴을 가깝게 들이댔다. 노파는 계속 웅얼웅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냈다. 화장실까지 자신의 어깨를 부축해온 내 손을 조심스럽게 털어내면서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나는 노파의 소리를 좀처럼 알아채기 힘들었다. 식당의 화장실은 제법 넓었지만 여러 가지 소음이 스며들고 있었다. 창문 너머 들려오는 자동차가 시동을 거는 소리와 함께 벽면 바깥으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 흐르는 소리까지 들려와 부산하고 소란스러웠다. 노파는 자신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내가 답답한 모양이었다. 세면대를 짚었던 손에 힘을 주자 굽었던 노파의 등이 갑자기 펴졌다. 내 얼굴 가까이까지 다가온 노파의 입이 분명한 소리를 냈다. 그 집은 네 거야. 알았지? 웅얼거리던 노파의 소리가 똑똑히 들리는 순간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왜요? 벌어진 내 입에서 나온 소리가 몹시 못마땅한 듯 노파는 자신의 이마를 찡그렸다. 오랜 기억 속에서 보았던 노파의 고집스러운 눈빛이 나를 노려보았다. 나도 모르게 노파의 시선을 피했다. 노파는 여전히 내게는 두려운 존재였다. 노파의 등이 다시 굽었다. 손을 뻗어 내 손을 잡고 자신의 몸을 슬며시 기대어 왔다. 노파의 이런 행동은 전에 없던 일이라 나는 긴장했다. 노파의 은근한 목소리가 몸에서 뿜어 나오듯 다정하게 들렸다. 너는 그냥 내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 노파의 은밀한 목소리에 맞춰 나는 눈을 가늘게 떠 눈웃음을 짓고 입꼬리를 한껏 올리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노파의 어깨를 다시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그리고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노파에게 물었다. 근데요, 어머니, 그 집은 얼마예요? 공들여 깐 커다란 꽃게다리는 노파가 먹기 좋게 껍질이 반쯤 까여 투명한 살빛으로 흔들렸다. 덥석 건너온 노파의 거친 손이 내 손 끝에 쥐고 있던 게다리를 낚아채듯 받았다. 투명한 게살을 바라보는 노파의 눈이 반짝거리며 빛났다. 개 다리에서 검은 간장물이 흘러 노파의 손등을 타고 흘렀다. 노파는 내가 건네준 개 다리를 받아들더니
곧장 입으로 가져갔다. 노파는 즙 소리를 내며 개 다리를 빨았다. 투명한 게살이 노파의 붉은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게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기 무섭게 노파는 손가락을 적신 간장물을 핥았다. 몇 번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손가락을 핥더니 반쯤 남겨진 개 다리의 껍질을 깨물기 시작했다. 우걱 소리를 내며 노파의 입속에서 개다리가 부서졌다. 어버이날을 앞둔 주말, 남한강변에 위치한 간장게장 전문 식당은 입구부터 주차장까지 빨갛고 하얀 연산홍이 원색의 빛깔로 화려함을 자랑하고 있었다. 길 따라 만개한 연산홍 꽃 무더기 위로 5월 한낮의 따가운 햇살이 눈을 찔렀다. 검은 선글라스가 아니었다면 자칫 눈이 멀 지경이었다. 식당은 무한 리필이라는 영업 전략으로 이미 소문이 났는지 손님으로 넘쳐났다. 몇 번 지인들과 찾아왔었지만 올 때마다 복잡하고 소란스러워 정신없이 식사를 마치기 일쑤였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산만한 분위기의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도떼기 시장통같이 이렇게 정신없는 곳에서 도대체 무슨 맛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신우이가 어버이날 가족들 식사로 노파가 간장게장을 먹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했을 때 나는 이 집이 생각났지만 결코 내 입으로 이런 곳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았다. 이곳을 추천한 사람은 손아래 동서였다. 그러고 보니 동서의 집이 지역적으로 이곳과 가까웠다. 이미 맛집으로 소문난 곳이라니 당연히 동서도 입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의 식사에 겨우 간장게장 따위가 먹고 싶다는 시어머니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요청에 선뜻 이 집을 추천한 동서는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다. 동서의 추천에 시누이가 합세했고 속절없이 남편도 찬성의 뜻을 드러내 자연스럽게 장소가 정해졌다. 소갈비도 아니고 겨우 간장게장이라니. 입을 삐죽이며 입속말을 해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10년 만에 재해였다. 어제 저녁 느닷없이 받은 시어머니의 전화 때문에 갑자기 만나게 된 시댁 식구들이었다. 시누이와 시동생 부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나는 오늘 시어머니의 집을 처음 보았다. 번듯하게 서 있는 덩치 큰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의 위용은 대단해 보였다. 그림자조차도 한없이 넓어 보였다. 식당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면서 나는 시어머니의 집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한 층만 해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3배는 더 되는 듯 싶었다. 나는 이 정도의 넓이라면 도대체 가격으로 얼마나 되는 건지 도통 가늠할 수 없었다. 더군다나 서울이지 않은가. 또한 가까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니 이 집의 가치는 더욱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보다 더 비싼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만 들 뿐이었다. 서둘러 남편의 차와 시동생의 차로 나눠 탄 식구들이 식당을 향해 출발했을 때 시어머니는 굳이 남편이 운전하는 차에 타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오랜만에 만나 어색하기도 하고 지난 시간의 기억에 마음이 무거운 나는 시어머니의 존재가 몹시 불편했지만 예전에도 그랬듯이 여전히 그녀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다. 나는 10년의 세월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다정한 며느리의 표정을 짓는 것에 노력해야 했다. 무언가 감격스러운 표정을 한 채 노파는 남편이 운전하는 뒷좌석에서 얌전히 있었다.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 노파는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노파가 자신의 입속에서 깨진 개 껍질을 꺼내 식탁 위로 쌓기 시작했다. 노파의 손가락을 적신 검은 간장물이 손등 위로 흐르고 있었다. 노파는 간장물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입으로 개의 다리를 깨고 손가락으로 입속에서 그 껍질을 꺼내 식탁 위로 내려놓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노파의 손등을 타고 내려온 간장물은 팔뚝을 적시며 식탁으로 떨어졌다. 나는 노파의 팔뚝에서 떨어지는 간장물이 마치 내 치마를 적실 것 같아 치마를 덮은 앞치마를 손바닥으로 눌렀다. 아휴, 엄마, 좀 천천히 드슈. 맞은편에 앉은 신우이가 물수건으로 식탁 위를 닦으며 조그맣게 말했다. 신우이의 말은 소란스러운 식당의 여러 소리에 묻혀 노파에게 전달되지 않았는지 노파는 딸에게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개 다리에 살을 발라먹고 있었다. 노파의 팔뚝에서 떨어진 간장물이 신우이의 손끝에서 물수건에 흡수되고 있었다. 간장물이 밴 물수건이 곧 검게 변했다. 무심히 신우이의 손끝을 바라보던 나는 고개를 들다 신우이와 눈이 마주쳤다. 신우이는 언제부터 나를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 신우이와 눈이 마주치자 나는 당황한 속마음을 들키지 않게 눈을 가늘게 뜨며 억지로 입술 꼬리를 올렸다. 나는 이렇게 웃는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착하고 순한 인상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조금 웃는 듯도 했고 아닌 듯도 한 묘한 얼굴을 했다. 혹시 귀찮은 표정인 것도 같았다. 아니, 잘 모르겠다. 예전엔 그토록 눈치 보던 신우이의 심중 따위는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지 오래였다. 신우이가 다시 노파에게로 눈길을 거두어 가자 나도 입술 꼬리를 내렸다. 조금 전 신우이가 나를 바라보고 있던 순간에 나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를 잠시 생각했다. 나는 노파의 팔뚝을 타고 흐르는 간장물이 더럽다고 느껴져 슬쩍 노파에게서 눈길을 걷어 먼 대창을 바라보았다. 날름거리며 몇 번이고 개 껍질을 솎아내는 붉은 혀가 징그러워 속이 메스꺼렸다. 가끔씩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는 노파의 입속에서 반짝이던 황금이도 누런 치석에 덮여 지저분하게 보였다. 노파의 개슴츠레한 눈꼬리 끝에 눈곱이 끼어 있었지만 짐짓 못 본 척했다. 다정하게 손을 뻗어 눈가를 쓸어 눈곱을 떼어주는 것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눈길을 조금 돌려 노파의 눈곱이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시선을 피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속마음이 내 표정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었을 것이 갑자기 염려스러워졌다. 신우이가 정말 내 표정을 읽었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신우이의 표정을 살폈다. 신우이는 옆에 앉은 동서를 향하고 앉아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조금 전 노파의 간장물을 닦은 검은 물수건이 신우이의 밥그릇 옆에 놓여 있었다. 동서는 신우이를 보고 무엇인가 얘기를 건네고 있었지만 소란스러운 식당의 소음에 섞여 둘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둘은 낮게 소곤거렸고 가끔씩 마주보고 웃었다. 노파를 사이에 두고 옆에 앉은 남편과 건너편의 시동생도 서로를 바라보며 떠들고 있었다. 나는 남편이 시동생과만 떠드는 것인지 혹은 신우이, 동서와 함께 얘기하는 것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았다. 소란스러운 식당의 소음과 뒤섞여 그들은 물속에서 입술만 뻐끔거리는 금붕어처럼 보였다. 웅성웅성 넓은 식당 안에 가득 찬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웃고 떠드는 소리가 한여름 매미가 울어대듯 귓가를 찔러대는 통에 조금씩 머리가 아파왔다. 노파의 팔뚝을 타고 흐르는 간장물이 모처럼 입고 나온 흰 플라워 무늬의 원피스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앞치마를 당겨 무릎 밑에 감추는 것도 신경 쓰이는 일이었다. 나는 눈매가 선량해 보이도록 눈을 가늘게 뜨고 입꼬리를 올리는 것을 주의하며 신우이와 동서를 쳐다보았다. 이런 표정이라면 내가 저들을 얼마나 얄밉게 생각하는지 둘은 알지 못할 것이다. 억지로 올리고 있는 입꼬리 때문인지 얼굴에 경련이 일었지만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눈을 더욱 가늘게 떴다. 나는 노파가 개의 다리를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집게를 이용해서 반쯤 깐 다음에 노파에게 건네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노파는 내가 건네주는 꽃게의 다리를 쭈웁쭈웁 소리가 나도록 빨아먹었다. 그리고 남은 나머지 반쪽의 개 다리를 우적거리며 씹어서 식탁 한편으로 쌓았다. 노파의 손가락과 손등을 거친 검은 간장물이 여전히 노파의 팔뚝을 적시고 있었다. 저들만의 대화에 빠진 신우이는 노파의 팔뚝에 흐르는 간장물에 다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다리를 씹어 내려놓는 노파의 이마에 고집스런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다. 곱슬한 백발의 짧은 머리가 선풍기 바람에 날리면서 형광등 불빛에 은빛으로 빛났다. 노파의 두터운 입술 옆에 붙은 개 껍질의 부스러기가 백발과 함께 반짝였다. 그 모습이 내게는 계속 눈에 거슬렸지만 물수건으로 노파의 입 주변을 닦아주는 친절 따위도 하지 않았다. 노파의 자식들 중 어느 누구도 역시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어젯밤이었다. 핸드폰에 신우이의 전화번호가 떴을 때 가슴에서 돌멩이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10년 동안 왕래가 없던 시댁이었다. 간간히 동서를 통해 노파의 소식을 전해 듣긴 했었지만 그마저도 5년 전부터는 아예 소식을 끊었다. 늦은 저녁 떨리는 마음을 겨우 진정하며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건너에서 들려온 신우이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잘 지냈냐는 안부가 머뭇거리며 겨우 건너왔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신우이의 낮은 목소리를 젖히며 내가 재차 물었을 때 내가 들을 소식은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팔순을 오래전에 넘긴 노모의 별세 소식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다. 아가 어떻게 지내고 있냐? 보고 싶구나. 예상과 달리 신우이의 전화기를 빼앗은 노파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콧물을 훌쩍이며 젖은 목소리로 나를 찾는 노파의 목소리가 귀에 꽂히던 그 순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추위에 몸을 떨었다. 마치 저승에서 귀신이라도 찾아온 듯한 공포가 심장을 눌렀다. 온몸을 감싼 냉기가 미처 지나지 않은 겨울의 찬바람 앞에 벌거벗긴 채 서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공포스러운 감정과 추위에 질려 나는 온몸에 돋는 소름을 느끼며 아득해져 가는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었다. 노파는 울음소리를 내면서 무슨 말인가를 계속하고 있었지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웅얼웅얼거리는 노파의 말 속에 간간히 힘있게 뱉어내는 집을 지었다는 말만은 또렷하게 전해져 왔다. 알 수 없는 공포와 한기가 알아들을 수 없이 계속되는 노파의 웅얼거림에 차츰 짜증으로 변해갈 즈음 신우이가 노파의 전화기를 뺏었다. 친정에 먼 친척이 중매를 했다. 동네 시장통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는 엄마를 도와 매일 출근하는 언니와 달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한 직장이 없던 나는 엄마 표현에 의하면 집에서 빈둥거리기나 하던 겨우 21살이었다. 주말이면 취직한 친구들을 만나려고 용돈을 타기 위해 징징거리는 엄마에게는 애물단지였다. 일찍 치워버리고 싶은 아깝지 않은 딸이었다. 제법 횡세께나 한다는 이종사촌의 말을 믿고 엄마는 주저없이 시댁과 사돈이 되었다. 어린 나이에 무슨 시집이냐고 온통 화가 나 있던 나는 막상 선자리에 나온 남편을 보고 가슴이 설렜다. 훤칠한 키에 세련된 이목구비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몇 번의 데이트에서 보여준 남편의 조용한 성격과 다정한 성품은 내게 신뢰를 주었다. 어머니와 함께 사업을 한다는 남편의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생각 같은 것은 하지도 않았다. 취직도 되지 않아 엄마에게 잔소리나 듣고 있는 할 일 없이 따분한 처지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아버지 없이 자란 내게 다정한 미소를 짓는 낯선 남자가 무턱대고 좋았다. 느껴보지 못했던 아빠의 정 같은 푸근한 느낌에 제법 많은 8살의 나이 차이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결혼을 결심하고 처음 인사간 시댁에서 마주친 시어머니를 보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나칠 정도로 짧은 포머의 머릿결은 철사처럼 뻣뻣해 보였다. 얼굴 중앙에 고목처럼 자리 잡고 있는 커다란 코와 쌍꺼풀 없는 작은 눈에는 까만 눈동자가 생쥐처럼 반짝였다. 유난히 두툼한 입술이 시어머니의 인상을 고집스러워 보이게 했지만 무엇보다 여자로서는 큰 키에 떡 벌어진 어깨 때문에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매우 남성적이었다. 시어머니를 더욱 강해 보이게 했던 것은 우렁우렁한 그녀의 목소리였다. 허스키함이 배어있는 그녀의 목소리는 성량이 커서 조그맣게 말해도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그것처럼 상대를 위축시켰다. 웬만한 남자들조차 감히 말을 걸어볼 엄두를 내기 어렵다고 했다. 불같이 화를 내기가 일쑤였고 막걸리 주전자를 통째로 들고 그냥 마셔버리기도 했다. 시어머니의 요란한 성정을 두고 남들은 뒤에서 시어머니를 여장부라 부르기도 했지만 대개는 쌈닭이라고 했다. 저런 시어머니에게 남편처럼 부드러운 성품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할 지경이었다.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시어머니는 집장사를 했다. 시아버지가 하던 일이라고 했다. 마을에 중간중간 비어있는 땅을 헐값에 사서 다세대를 지었다. 뇌졸중인지 심장마비인지 급살 맞았다고 표현되는 시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옮겨가는 중에 이미 사망하였다. 시어머니께서는 어느 날 남편이 짓담한 건물과 어린 3남매가 남겨져 있었다. 아이들과 살아야 했던 시어머니는 노가다판이라 칭하는 공사 현장 인부들과의 험한 말도 마다치 않고 직접 건물을 완성했다. 한 번의 경험은 두 번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 밝았는지 시어머니는 계속 집을 지었다. 시어머니가 지은 집은 개별적으로 세를 주거나 건물 통째로 거래가 되기도 했다. 입을 오물거리며 개 껍질을 발라내던 노파가 손을 멈추고 옆에 놓인 물수건을 들었다. 노파가 먹기 좋도록 개 껍질을 발라주던 나도 손을 멈추고 노파를 바라보았다. 노파는 손에 든 물수건으로 입 주변을 닦더니 손에 묻은 간장물도 닦아냈다. 물수건으로 힘껏 닦아낸 입가에는 반짝이던 개의 껍질들이 사라지고 붉게 수건 자국이 남았다. 노파는 오물거리던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두터운 입술 위로 특유의 고집스러움이 드러났다. 검게 간장물이 든 물수건이 노파의 손에 들려 있었다. 나는 들고 있던 집게를 내려놓고 엄지와 검지손가락을 집게처럼 구부려 노파의 손에 들린 물수건을 들어
상위에 내려놓았다. 나는 여전히 가늘게 뜬 눈과 힘껏 올라간 입꼬리로 미소를 지은 채 노파를 보았다. 어머니, 뭐 드려요? 내 표정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노파는 내 표정을 알아보았다. 노파가 한쪽 무릎을 세우며 엉덩이를 들썩였다. 나는 노파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황급히 앞치마를 내려놓으며 일어섰다. 허리를 숙여 오른팔을 노파의 어깨 밑으로 넣으며 반대편 팔은 손바닥을 펴 노파의 등을 받쳤다. 노파가 조심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어깨 밑으로 넣은 팔에 힘을 주며 위로 당겼다. 노파가 끙 소리를 내며 따라 올라왔다. 90이 넘은 노파의 굽은 등이 손바닥에 느껴졌다. 커다랗던 몸이 세월에 묻혀 삐걱 소리가 들리는 듯 쇠약해 보였다. 앉아있던 방석을 밟으며 몸의 방향을 트는 것도 힘겨운지 노파의 몸짓이 더디게 움직였다. 일어서는 노파와 나를 식탁의 맞은편에서 신우이와 동서가 올려다보고 있었다. 시동생이 따라 일어났다. 엄마, 화장실 다녀오시게? 같이 갈까? 시동생이 우리 쪽으로 움직이려 하자 노파가 손을 올렸다. 그만두라는 뜻이었다. 내비둬. 그네랑 같이 갔다 올 테여. 노파는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하고 엉거주춤 발을 떼었다. 노파의 등을 부축하며 슬쩍 바라본 동서의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다. 미세하게 왼쪽의 입술이 살쭉 올라가는 것이 보였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콧방귀 소리도 들리는 듯 했다. 신우이의 시선은 아래를 향하고 있었다. 식탁의 중앙에 놓인 간장게장의 접시에는 아직도 꽃게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신우이는 젓가락으로 게장을 뒤적이고 있었다. 일부러 시선을 피하는 것 같았다. 당신이 수고해줘. 남편이 서 있는 시동생을 향해 손을 까닥이며 앉으라는 신호를 하면서 나에게 말했다. 나는 노파를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화장실을 향해 걸었다. 노파의 굽은 등 때문에 치맛자락이 앞으로 쏠려 노파의 발에 걸리적거렸다. 나는 노파의 등을 받치던 손을 앞으로 돌렸다. 노파의 치마를 슬쩍 들어 내 손으로 말아지며 노파가 걷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했다. 어버이날을 앞둔 주말이어서 손님이 많은 건지 아니면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원래 손님이 이렇게 많은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식당은 많은 손님들 때문에 걸음을 쉽게 옮기기가 힘들었다. 통로를 막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양해를 구하며 천천히 나아가야 하는 화장실까지의 여정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다. 결혼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결혼 생활은 말 그대로 악몽이었다. 시어머니는 월급을 줄 필요가 없는 가정부를 하나 들인 듯 했다.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다. 식구들의 식사 준비와 빨래, 방도 많고 불편한 구조의 단독주택 청소는 물론이고 시어머니 현장의 인부들 간식까지도 챙겨야 했다. 늦은 밤까지 계속되는 집안일은 나를 몹시 피곤하게 했다. 집장사를 한다고 이곳저곳에 버려놓은 현장 때문에 시어머니는 가사 일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 남편과 3살 차이의 시누이는 어머니를 도와 사무실 일을 하고 있었기에 시어머니 못지않게 바빴고 아직 학생이었던 막내 시동생은 자신의 청춘에 바빴다. 그렇다고 남편이라고 내게 편안한 사람은 아니었다. 결혼 전 짧은 데이트 때는 말도 잘 들어주고 마주보며 웃기도 하였건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사정이 달라졌다. 새벽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나간 남편은 늦은 밤에 겨우 돌아왔다.
집안일로 바쁜 나는 부엌을 벗어나기 힘들어 우리는 서로 얼굴 보기가 힘들었다. 그마저도 남편은 가끔 몇 달씩 집에 들어오지 않기도 했다. 처음 현장을 시작할 때는 자재를 많이 갖다 놓기에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겨우 들었다.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듣는 남편이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살림만이라도 분가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의 성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나는 감히 그런 말을 꺼내볼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우렁우렁한 시어머니의 음성이 무서워 제풀에 미리 포기해버린 건지도 몰랐다. 남편도 없는 집에서 갓 낳은 딸아이를 등에 업고 새벽부터 식사 준비와 청소는 물론이고 많은 빨래를 돌리고 널고 개는 일상을 반복하면서 나는 나의 존재가 의심스러워졌다. 내가 정말 이 집의 식구가 맞는지 모두에게 묻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반찬 타박을 하며 상을 엎었고 술에 취하면 대학교라도 졸업한 남편과 겨우 고졸의 내 처지를 비교하며 수준 차이를 들먹였다. 딸이 커가며 아장아장 걸어 유치원을 지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얼굴 볼 때마다 인사를 건네도 눈길 한번 맞춰주지 않아 아이를 주눅들게 했다. 당신의 핏줄인데도 정을 표현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나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시어머니가 나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친정을 이야기할 때였다. 시어머니는 바람난 친정아버지와 일찍 이혼한 친정엄마가 다시 새아버지와 재혼한 것을 험담처럼 얘기하는 것이었다. 사별한 당신이 개가하지 않고 자식들을 거두며 혼자 살아온 시간에 대한 자부심인 것 같았다. 나는 시어머니의 얘기를 들을 때면 마치 친정엄마가 부정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모멸감이 느껴졌다. 친정 같지도 않은 이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더니 매번 친정 나들이를 쉽게 보내주지 않았다. 나는 결국 명절 때마다 눈치를 보다가 스스로 주저앉고 말았다. 행세 꽤나 한다던 시댁의 살림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였다. 몇 번이나 집을 지어서 팔고 다시 땅을 사서 짓고 팔기가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월말이면 인부들 월급 맞추기를 힘들어했다. 자재대금도 밀리기 일쑤였고 은행 이자는 왜 그렇게 불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늘 대단한 사업처럼 바빠 죽겠다는 시어머니의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시댁을 나오던 날의 풍경이 눈에 선하다. 15년 동안 하루의 휴가도 없이 종종 걸음으로 삶에 파묻혀 살던 나는 그날 밤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봄날의 어느 날로 기억된다. 마당에 핀 벚꽃이 한방눈처럼 흩날렸다. 저녁에 돌아온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 몇 명의 인부들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저녁상을 들고 부엌을 나와 마루에 상을 보았다. 인부들에게서 옅은 술 냄새가 났다. 마루에 앉은 시어머니가 때가 되었으니 밥을 먹고 가라고 인부들을 불렀다. 그러나 인부들은 마루로 올라서지도 않고 시어머니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들의 대화로 미루어 보면 시어머니는 인부들에게 주어야 할 월급을 여러 번 약속을 미루었고 기다리다 못해 그들이 집까지 찾아온 듯 했다. 약속을 지키라고 큰 소리로 언쟁이 벌어졌고 험한 말이 오고 갔다. 자주는 아니어도 몇 번 있었던 일이었기에 놀라지도 않고 나는 시어머니와 그들의 다툼을 지켜보았다. 다시 약속 날짜가 정해지고 인부들이 돌아가자 제 분을 사귀지 못한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상을 던졌다. 그때 마침 학교에서 돌아오던 딸에게 반찬 접시가 날아가 딸의 이마를 찢었다. 찢어진 이마에서 선홍빛 피가 흘렀다. 봄바람에 흩날리던 벚꽃잎 하나가 딸의 이마에 붙었다.
흰빛인 듯 연한 분홍의 꽃잎이 곧 선홍의 피에 붉게 물들었다. 엉덩방아를 찧은 채 이마에 흐르는 자신의 피를 보고 놀란 딸이 울음을 터뜨렸고 딸의 울음소리에 남편이 뛰어나왔다. 시어머니와 인부들의 싸움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아 일부러 방에서 모른 척하고 있던 남편도 딸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보는 것은 상황이 달랐다. 병원에 가려고 딸을 일으켜 세우는 남편을 바라보던 시어머니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당신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니 맨발로 달려가 딸애를 안아줬어야 마땅할 상황이었건만 그러지 않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그 밤 나는 이성을 잃었다. 내 생각은 굳이 당신의 잘못이었건 아니었거니 중요치 않았다. 나는 딸애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냉정한 태도가 그동안 내가 받아왔던 불합리한 대우보다 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마에 10개의 바늘 자국을 남기고 제 머리통보다 더 크게 붕대를 감은 딸을 입원실에 눕혀둔 채 병원에서 돌아온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나는 딸을 데리고 이 집을 나갈 테니 당신은 어머니와 사세요. 대신 나와 딸이 살아갈 작은 집을 하나 구해주세요. 나는 내가 식구인지 가정부인지 분간할 수 없는 대우를 받으며 살아온 15년 노동력의 대가를 요구했다. 내 얘기를 듣던 남편이 일어나서 시어머니 방으로 건너갔다. 남편을 따라 시어머니 방에 들어간 나는 남편이 나를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 그동안 자신이 받아야 할 월급이라고 했다. 놀란 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어머니와 함께 일해온 아들에게 따로 월급이라고 준 적이 없었던 것이다. 식비 및 각종 공과금에 쓰이는 생활비를 건네줄 때마다 살림이 해프다느니 자식들 뒷바라지에 자신의 허리가 휜다느니 하는 온갖 치사한 소리를 하며 나를 힘들게 하였던 기억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남편이 따로 월급을 모아놓고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었다. 어머니 집에 얹혀 사는 처지라고 생각하고 어머니의 잔소리를 견디었던 내가 한심스러웠다. 좋은 대학교 나오면 뭐하나 정작 자기 처자식 하나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는 남편이 시어머니 현장의 노가다 인부들보다 무능해 보였다. 다 썼다는 소리만 계속할 뿐 정확한 얘기를 해주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계속 물었다. 끈질긴 남편의 추궁 끝에 결국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커다란 식당을 사줬다는 고백을 해야만 했다. 얼마 전에 강남에 개업한 시누이의 소갈비 식당이 결국 15년 동안 자기 식구의 노동력과 자신의 월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그토록 나아지지 않는 시어머니의 사업의 이유가 드디어 밝혀진 것이다. 그날 밤 남편과 나는 딸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갔다. 진통제를 맞고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둘은 보조의자에 쭈그린 채 잠을 청했다. 새벽녘 설핏 들었던 잠에서 깨어 옆자리에 있던 남편을 찾으니 보이지 않았다. 남편을 찾아 복도로 나섰으나 고요한 병원 복도 어디에도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남편을 찾은 것은 병원의 1층, 외래 진료실이 몰려있는 복도 한 끝에서였다. 남편은 조명도 꺼진 어두운 복도에서 짐승처럼 웅크린 채 울고 있었다. 숨죽여 흐느끼는 남편의 발 옆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이 창으로 스며든 달빛에 번뜩이고 있었다. 우리는 다음 날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을 나왔다. 남편은 어디서 구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내 소망대로 아주 작은 아파트를 얻었다. 낡은 그 아파트는 친정도 시댁도 아닌
서울 외곽의 낯선 도시에 있었다. 남편은 이른 새벽부터 출근을 했고 지친 걸음으로 늦은 밤 들어왔지만 돌아오지 않는 밤은 없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일하는 것 같지 않았다. 친구와 함께 새로운 일을 한다고 했다. 시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는 곳에서 나는 비로소 자유를 느꼈다. 휴일도 없이 바쁜 남편을 대신해 서둘러 아이를 전학시키고 나 역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특별한 기술도 경력도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했다. 식당의 서빙이나 대형마트의 점원이었다. 처음 하는 직장 생활이지만 시댁에서의 생활만큼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같은 처지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부딪히면서 사회생활이라는 소소한 재미도 느낄 수 있었다. 더욱이나 내가 제공한 노동력이 매달 월급으로 환산되어 내게 돌아오는 것은 대단한 즐거움이었다. 남편 역시 내게 자신의 월급을 주었다. 우리 가족은 늦은 밤이 되어야 서로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지만 단란했다. 내 주변의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작은 아파트에서 점점 큰 공간으로 여러 번 이사를 하고 낡은 중고차를 사서 휴일이면 단출한 세 식구가 외식을 나가기도 했다. 매일이 자유롭고 평화로울 것 같았던 날들은 길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치이고 늦은 밤까지 일하는 내 몸뚱이는 점점 지쳐갔다. 아이의 학원비는 턱없이 비싸기만 했고 남편과 나의 월급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 여러 번 집을 옮겨도 내 집은 가질 수 없었다. 한 번 옮길 때마다 대출금은 눈덩이처럼 커져 있었지만 이자를 내기에도 우리는 허덕이고 있었다.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배운 소주 한 잔이 매일 밤 위로가 되었다. 그런 밤이면 시어머니 집에서 철없이 지낸 15년의 세월이 아까웠다. 15년의 세월이 아까웠다. 철없이 시어머니의 농간에 휘둘린 남편이 미웠다. 무엇보다 그런 남편을 택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런 밤이면 잊었던 시간이 달려들어 심장을 핥히고 가슴에 불을 붙였다.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남편을 힘들게 했다. 지나버린 시간 속에 무심히 흘려보낸 청춘이 아깝고 억울했다. 아니, 무심히 흘러간 것이 아니었다. 온갖 구박과 서름으로 긴장 속에 움츠러들고 지디겨진 세월은 가슴 깊숙이에서 어느덧 화병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가슴에 문신처럼 남아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 했고 나는 갱년기라고 변명했다. 시어머니 집을 나온 후 처음 몇 년 동안 남편은 명절에는 시댁에 가서 차례를 모셨다. 한 집안의 장남이라는 책임감은 아무리 자신을 서운하게 했던 어머니라도 끝내 밀어낼 수 없었던 모양이었다. 처음에 남편은 나와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악몽의 각오로 돌아갈 수 없었다. 딸과 아내가 있는 가정을 택하거나 장남의 책임감으로 시어머니를 택하거나를 가지고 나는 남편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시어머니와 계속 왕래를 요구한다면 나는 남편을 버릴 수 있었다. 남편은 이미 내 가슴속 깊이 자리한 화병의 깊이를 짐작하고 스스로 포기했다. 시댁에 다녀오는 남편의 손에는 시어머니가 보냈다며 전이나 똑같은 음식이 손에 들려져 있었다.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는 동시에 나는 남편의 손에서 음식 봉지를 빼앗아 남편이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는 시어머니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벌렁거려 숨을 쉴 수가 없다고 미친 듯이 소리질렀다. 시댁에 당신이 가는 것까지 막지 않겠지만
제발 음식만은 갖고 오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남편은 음식만 날라오는 것이 아니라 시댁의 소식도 날라왔다. 신우이가 차렸던 소갈비집이 결국 문을 닫는 바람에 시설비며 권리금의 큰 돈을 손해봤다는 소식이나 건설회사에 다니는 시동생이 간간히 시어머니의 사업을 도와준다는 정도의 소식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시어머니의 안부는 물론이며 신우이와 시동생의 소식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존재 역시 내게는 시어머니와 똑같은 부피의 악몽이었다. 함께 소리 지르며 나를 나무라던 남편과의 싸움도 해가 지나면서 시들해졌다. 남편은 절대 음식을 날라오지 않더니 한 번, 두 번 시댁에 가는 걸음도 멀어졌다. 독립 후 5년 후에는 남편도 나도 명절에는 다른 여행 계획을 잡았다. 화장실을 가겠다고 나선 노파는 화장실까지 가는 동안 내게 자신의 체중을 실어 온몸을 의지하고 걸었다.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는 무언가 몹시 불편해 보였다. 굽은 등 밑으로 커다란 엉덩이가 실록이었다. 힘이 빠진 무릎에 얹힌 엉덩이는 앙상한 다리와 비교되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다. 무언가 불편해 보인 것은 유난히 커다란 엉덩이와 근육이 빠져 앙상해진 두 개의 다리에서 느껴지는 비대칭의 그림 때문인 것 같았다. 노파의 왼팔을 잡은 내 팔뚝에 힘이 들어갔다. 내 오른팔은 노파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듯이 안았다. 세월의 무게처럼 줄어든 몸피가 처량하게 느껴졌다. 아직도 깊은 밤 소스라치게 놀라는 악몽에는 시어머니가 던진 사기 접시에 깨진 이마를 붙들고 울고 있는 딸이 보였다. 어떤 날은 울고 있던 딸의 모습이 하루 종일의 살림살이로 피곤해 지친 나이기도 했다가 시집 오기 전 어린 시절의 내 모습이기도 했다. 봄바람에 흩날리던 벚꽃 잎이 처연하게 아름다워 서럽게 울다가 깨곤 했다. 힘이 빠진 노파의 모습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10년 세월의 건너에 서 있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오버랩되었다. 애증의 감정이 서로 뒤섞여 마음이 점점 복잡해져 왔다. 노파는 무슨 말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 소란한 실내에 여러 소리에 뒤섞여 나는 노파의 중얼거리는 소리를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감싸듯 아는 노파의 어깨가 손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손에 힘을 주는 것에 신경을 쓰느라고 노파의 웅얼거림은 더욱 들려오지 않았다. 집 말이다. 집. 화장실의 세면대 앞에 선 노파의 작은 눈이 까맣게 빛났다. 아흔을 넘긴 노인의 눈에서 달빛도 제 빛을 감춘 어둠 속에 저홀로 반짝이는 샛별을 본 느낌이 들어 잠시 당황스러워졌다. 당신의 목소리가 너무 컸다고 느꼈는지 노파의 목소리가 다시 은밀해졌다. 그거 네 거란다. 내가 넣어주려고 지은 거야. 알았지? 노파의 말이 한순간에 다가왔다. 그러니까 집이란 노파의 집이었다. 노파는 자신이 살던 단독주택을 헐어 지난해 공들여 집을 지었다. 마당까지 300여 평의 넓이였던 단독주택은 한 층에 30평의 넓이를 가진 4개의 독립된 집이 들어찼다. 집은 4층짜리 다세대 건물로 제법 근사한 외형을 갖고 있었다. 노파는 어제 느닷없이 전화를 걸어 우리를 불렀다. 본인이 몹시 아파서 죽기 전에 우리의 얼굴을 한번 꼭 보고 싶다고 했다. 죽을 것처럼 엄살을 떨며 울어대는 통에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찾아가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예상대로 노파는 죽을 정도로 아픈 것은 아니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도망치듯 빠져나왔던 옛 터전에 노파의 의지대로 번듯하게 서 있는 다세대 건물을 보았다. 그리고 한 층에 4개이던 2층에는 2개를 합쳐 1개의 집을 지어서 노파가 혼자 살고 있었다. 노파는 우리에게 자신이 지은 새로운 집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 집을 내게 준다고? 나는 한 번에 노파의 속을 읽어낼 수 있었다. 노파는 장남이 보고 싶은 것이다. 아흔의 노파에게는 다른 어느 자식도 장남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었다. 왕래가 끊긴 5년 동안 노파는 오로지 장남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자신의 생을 걸고 노파는 마지막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장남의 얼굴을 마지막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거래. 영악한 노인네.